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전문가는 탄탄한 기초 교육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끄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 서비스를 이끄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코디네이터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내부 고객, 내부 직원 관리하기라는 내용으로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 그리고 내부 고객 감정 노동 관리,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고객과 서비스 교육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이미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제가 이 이미지 관리 공부를 하면서 항상 소개팅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메러비안 법칙이라는 그 서비스 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메러비안 법칙에서는 사람을 처음 탁 만났을 때 한 3초 안에 결정되는 이미지가 55%는 시각적인 이미지, 38%는 청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나머지 7%가 말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정연한 꼭 필요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말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내가 전달하는 목소리의 톤이 적합하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의료기관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의료기관 이미지식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네. 뭐 이상하죠, 그죠? 왜 그랬나 싶죠. 네,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대화하는 말, 이 말톤, 목소리의 높낮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메러비안 법칙은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메러비안 법칙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랑 메러비안 법칙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별로 차이 없나요? 네, 그것처럼 말의 내용보다는 첫인상을 결정할 때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팅에 나갈 때 우리가 좀 예쁜 옷을 입고 깨끗이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3초 안에 결정되는 시각적인 이미지 55%를 내가 잡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단정한 복장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단정한 복장, 통일된 복장 속에서 고객들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고요. 직원들이 깔끔하게 개인 관리가 되어 있을 때 이 병원은 위생적으로 청결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신뢰를 얻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 좀 존중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직원들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어느 선까지 이거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할 것인가가 병원에서 많이 분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55%의 이미지 결정 법칙 때문입니다. 진정한 멋쟁이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맞는 옷을 입는 거죠. 수영장에 갔을 때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원피스를 입어야 여러분께 신뢰감을 줄 수 있고요. 교사가 교육을 할 때는 교육자의 옷을 입어야 할 거고,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할 때는 간호복을 입어야 하고요. 수술실에서는 수술 복장을 입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뭐 판사, 검사분들이 법정 그 일을 하실 때는 또 그런 해당되는 옷을 입으시잖아요. 왜 그 옷을 입을까요? 그게 가장 예뻐 보여서 입는 걸까요? 그 옷이 좋아서 입을까요? 아니죠. 그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역할이 갖는 이미지를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입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똑 떨어지는 정장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잘 입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막 그냥 뭐 목 늘어진 티랑 카키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입고 강의하면 여러분이 제 말에 신뢰를 얻지 않을 것 같아서 강의하는 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 똑 떨어지는 옷을 입게 됩니다. 네, 이렇게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간호사를 간호사로, 의사를 의사로, 병원 직원을 병원 직원으로 인식을 하고 고객들도 그에 맞는 대접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나 치료를 복장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신뢰하게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추한 거를 덮어서 겉만 좋게 포장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나의 진면목, 나는 정말 강의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병원 서비스와 관련된 좋은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제가 화장을 단정하지 하지 않고 머리를 단정히 하지 않고 옷을 정갈한 옷을 입지 않아서 제 의도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다면 전 너무 억울하겠죠. 여러분께서 취업 준비를 하실 때에도 취업과 관련된 그 신입사원이 면접에서 입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으시잖아요. 왜? 내가 준비한 것들이, 나의 스펙들이 나의 헝클어진 모습으로 가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바로 그것처럼 나의 진면목, 능력, 장점, 좋은 품성을 나타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복장과 태도에 대해서 환자들은 의사의 복장이 신뢰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한 거에 49.7%,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의사의 실력, 유명세 모두 중요하지만 의사가 단정한 복장을 하고 새하얀 가운을 입고 있을 때 믿을 만한 의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의 태도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23.1%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서비스 직군에서 의사는 권위가 높은 직군이어서 태도에 영향을 적게 받기는 해요.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위하는 태도,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신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이 기대하는 이미지를 알아야겠죠. 고객이 나에게 신뢰를 강하게 요구하는지, 밝은 모습을 요구하는지, 어린이 병원에는 친근한 모습을 요구하는지, 이런 각각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실감, 책임감, 친절함, 정성스러운 마음, 이 네 가지 항목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고객들이 직원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내가 갖추는 이미지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좋은 표정과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시선과 미소, 좋은 표정과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편안한 시선과 미소, 이런 것들로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겠죠. 저도 막 교육하면서 좋은 표정과 막 이렇게 찡그리고 하면 여러분이 불편해서 꺼버리고 싶으시겠죠? 그죠? 자, 단정하고 짧은 머리, 단정하게 묶어서 고정한 머리,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묶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써 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흘러내려오면 그런 것들이 상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먼지가 날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고 짧은 머리를 의료기관에선 추구합니다. 향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병원에서 환자분들 몸이 약해지면 굉장히 냄새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평소라면 굉장히 향수 냄새가 좋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몸이 아플 때는 악취처럼 느껴지고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출근하실 때는 향수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향수 액세서리는 가능한 자제하고요. 깔끔하게 세탁된 단정한 유니폼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할 때 이제 생일에 새하얀 간호화 같은 거를 선물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돈 주고 살려면 좀 귀찮기도 하고 잘 잊어버려서 안 사는데 생일 때마다 한 켤레씩 선물을 받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그 하얀 운동화로 바꿔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유니폼 적정선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기관 내에서 좀 유쾌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부 고객 관리하기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야기해봤고요. 이번에는 감정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한 5년쯤 전부터 의료기관에 직원들이 감정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다. 내부에서도 감정노동이 심하다. 직원들끼리의 괴롭힘, 갑질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저희 교재에서도 특별히 감정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직원들이 자존감이 높아야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장이든 특히 서비스 직군에서는 직원들의 감정노동 관리가 몹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감정노동이라 함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1:1로 대화하면서 고객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어 소비활동을 돕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고객의 부당한 항의와 회사의 일방적인 사과 요구로 우울증이 발생한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배려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서 회사에게 근로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 라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무조건 그건 직무에 포함되는 거야 라고 직원들에게 감정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감정노동이란 감정노동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만을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했어. 고객에게 공감적으로 대하라고 했어. 따뜻하게 대하라고 했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내가 화나고 불안하고 슬픈 일이 있는데도 그걸 가면을 쓰고 고객에게 보여주는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떡할까요? 가면 속에 숨어있는 내가 너무 슬프고 약해지고 우울하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 감정의 차이, 갭을 줄여주는 것이 감정노동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자, 감정노동은 대부분 폭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믿을 수 없지만 병원에는 굉장히 많은 폭언들이 발생해요. 거기 아가씨 일로 와봐요. 좀 똑바로 해보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가벼운 얘기겠죠. 막 이놈 저놈 막 이런 것들 응급실에서는 막 폭행도 오가고요. 자, 폭언 69.2%, 폭행 13%, 성폭력 11.8%,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약 70%의 직원들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 상급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이런 것들도 감정 노동으로 분류가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의 직원이 감정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이 된다고 해요. 7명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69%, 약 70% 정도의 직원이 이미 폭언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병원에서 일하는 10년 동안 폭언을 들어본 적이 있죠. 저는 군병원에서 일했고 군병원은 보호자분들의 출입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계급 체계로 있는 곳이어서 폭언이나 폭력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 폭력 발생을 하지요. 2019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 노동자의 감정노동 수행 정도는 89.5%로 보건의료 노동자의 10명 중 9명은 근로 중에 감정노동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노동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아픈 사람들이 힘들어서 욕하는 건데 그것도 못 받아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우선 직무 관련해서는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고요. 조직 몰입도가 저하되고 이직 의도가 증가됩니다. 이 일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병원을 도망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가지고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경험했던 갑질이라든지 폭언, 폭력,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도 계속 힘들고 내 인생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일 내가 병원에 출근해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텐데 너무 괴로워,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행위로는 스트레스를 입기 위한 흡연, 음주, 우리 스트레스가 없어도 즐겁게 흡연, 음주 많이 하시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흡연, 음주 좋지 않죠. 그리고 신체 건강으로 심혈관 질환, 암, 근교역계 질환 이런 신체적인 반응으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감정노동과 정신건강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시죠?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울고 있는데 가면 밖에 나는 웃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음은 침체의 늪으로 가는 가면 우울증,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이인증, 내가 못나서 이런 데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나 자기 존중감이 사라지고요. 감정적인 불감증으로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풀지 못해서 나타나는 화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병원이 이렇게 힘든 곳이라면 나 병원에 취업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 혹시 여러분이 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감정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해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직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객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불만을 가진 게 과연 정당한가? 원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원래 이상해서 누가 걸렸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감정적인 노동을 하게 했을 거야 라는 그런 뻔뻔한 생각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닐 거야. 자기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쿨하게 넘겨버리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과 나를 분리해야 하죠. 퇴근하면서 이 딱딱한 유니폼을 벗어 던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훌 털어버리고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료수 사 먹고 맛있는 커피 사 먹고 맛있는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러면서 일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업무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병원에서 잠깐 역할극 하고 온 거야. 연기가 끝나면 무대에서 내려오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스스로 격려하기,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야, 오늘 진짜 힘든 일 있었는데, 오늘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안 울고 잘 버텨냈다. 또 이렇게 하루 살았다.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정을 덜어내기로써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좋은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혹은 어떤 믿을 만한 선배와 상담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낙서를 하면서 감정을 비워내는 것들. 그리고 생각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잖아요. 너무 괴로워, 출근하기 싫어, 왜 살지, 죽고 싶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너무 괴로워.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재수 없었어. 내일은 안 오겠지. 이렇게요, 여러분. 무분별하게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을 멈춰서 그냥 지났어, 갔어, 그 환자 외래 환자야, 더 안 봐.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됩니다. 감정관리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할 때 환자와 트러블이 있었는데 정말 일이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밤번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정말 12시까지 우펑펑 울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슬픔을 잘 이겨내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나면 그 뒤에 또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크게 흔치 않거든요. 저도 10년 동안에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제가 2년차 때 만났던 환자가 가장 끔찍한 환자였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이 순간에 만약 오늘 정말 괴로운 환자를 만났다면, 정말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많이 슬퍼하시고 술도 많이 먹고 뭐 고기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빨리 털어내시고 원래 여러분의 그런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정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기적으로 자기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지 않나? 내가 너무 내 감정을 속이지 않았나? 나한테 요즘 너무 힘든 일 많이 생기지 않았나? 진단해보셔야 하고요. 감정노동으로 인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겠죠. 계속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면 도저히 못하겠어요. 부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뭔가 나한테 지금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뇨병이 있으면 당연히 당뇨 약을 먹잖아요.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그 누구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너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이겨야지, 의지도 약하게 인슐린 주사나 맞고 쯧쯧쯧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처럼 우리 우울증, 불면증도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 상담받고 치료받으셔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학 물질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슬픈 상황에 약을 먹는다든지 슬픈 상황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뇨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내부 고객 관리하기에서 가볍게 이미지 메이킹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감정노동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직장에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을, 환경을 꾸리시고 그 속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